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에 대한 생계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연서 발급 시기 이 부분은 건설업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특히 이 공급시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생계연서를 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건설업에서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 발주자 그리고 수급인 하수급인과의 관계에서 그 건설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발주자와 수급인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도급계약서, 그래서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또는 수급인하고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죠. 수급사업자는 그 하도급 표준계약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일반적으로 그 선급금하고 기성금에 대한 내용이 대가의 지급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선급금하고 기성부분급하고 이 준금, 잔금 부분에 대해서 생계연서를 어떻게 발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라는 거죠.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생계연서 발급 문제입니다. 생계연서는 결국은 어떤 부가가치세를 상대방한테 전가시켜가지고 거래징수에서 그걸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어떤 전가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생계연서에 대한, 법령 규정은, 상당히,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 제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도급 계약서에, 도급 계약서나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 조건으로 만약에 잔금 부분이다.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사용 승인 후, 이거는 이제 준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를 한다. 이내 지급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다. 이랬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은 대가를 수령한 날짜가 7월 20일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총 공사대금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수급인한테 생계연서를 이제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예조비를 지급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도급 대금이 30%인 30억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7월 20일자로 30억에 3억을 생계연서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이 도급금액에 대해 도급대가에 대해 공사대금에 대해서 7월 20일자에 생계연서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부가세 10억이겠죠. 이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준공이다 보니까 부가세법상 건설 영역에 대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이 영무 제공 완료일이죠. 영무 제공 완료일. 즉 공사 완료일이다. 완료일이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중간 지급 조건부나 또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검수 조건부, 어떤 조건부 계약에 의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어떤 조건부 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일이다. 다만 이런 조건부 계약에서 특히 이제 완성도나 중간 지급 조건부에서는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 제공 완료일 준공 시점으로 생계환수를 끊어야 되도록 이렇게 이제 부가세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잔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정상적인 공급 시기는 6월 30일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을 용역 제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제공 완료일로 봐가지고 6월 30일 날 생계환수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7월 20일 날 돈을 받았을 때 생계환수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시기 위배가 됩니다. 공급시기 위배가 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어떤 필요적 기재사항, 생계환수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사항을 잘못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때 이것은 이제 사실과 다른 생계환수를 보는데요.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 이것을 부가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을 때 또는 기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생계환수로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생계환수는 무효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설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공급자가 어떤 명의주장 사업자다. 면허대여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사실과 다른 생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받는 자도 마찬가지겠죠. 실질적으로 재원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생계환수를 발행했다. 그럼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공급가액, 이것은 이 공급가액 자체는 언제 확정이 되느냐? 처음에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확정이 되지만은 이게 공급가액이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쟁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공급가액이 확정이 안 됐죠.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생겨서 공급시기를 끊어라. 작성연월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작성연월일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연월일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된다. 정확히. 이 기재를 잘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과 다른 생각으로 봐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라든지 어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례에서 보면은 수급인이 발주자한테 생계환수 잘못 끊었기 때문에 이 수급인은 가산세, 이 공급가액에 대해서 2% 부과를 당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라면은 가산세 1%만 적용받고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이다 보니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1기에 이루어졌는데 생에서 발급은 2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를 받죠.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발주자는 10억만큼 매입세 불공제. 수급인은 가산세 100억의 2%.
그리고 수급이 또 하수기누가 또 생계환수를 잘못 받았죠. 30억에 대해서 3억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하수급이는 이 30억에 대해서 가산세 2%. 거래 당사자 간에 불이익을 받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단지 이 공급 시기를 위배해서 공급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을 때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도급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하도급 계약서를 보시고서 정확한 공급 시기가 언젠지를 잘 파악해서 수익연수를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번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교재를 보면은 결국은 건설업에서 어떤 공급 시기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또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이 공급 시기는 생계환수의 어떤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 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이것이 확정되는 시점이 바로 공급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공급자 가산세 1%,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가산세는 1%. 예를 들어서 공급은 1월 달에 일어났는데 생계환수 6월 말에 끊었다. 그럴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는 받지만은 가산세 1%씩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 시기는 6월 말인데 생계환수는 7월 20일 날 끊었다. 그러면 동일한 과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 2% 또 매입세 불공제 이런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건설업에 대한 일반적인 공급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일단 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영무 제공 완료이라는 개념은 뭐냐? 영무 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영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영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영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영무를 제공받을 자가 영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설업에서 공급시는 원칙적으로 그 용역 제공 완료일, 영무 제공 완료일인데 다만 영무 제공 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 승인을 공급 시기로 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라는 게 뭐냐? 사용 승인. 이 사용 준공 검사일이죠. 이 사용 승인일은 이 건축법에서 보면은 사용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 승인일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그 건설 그 계약서에 보면은, 착공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죠. 준공 예정, 준공일, 요 날짜가 일반적으로 사용 승인을 확인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인허가권자에서 발급한 사용 승인서, 그리고 건축물 관리자장에 보면은 그 사용 승인이 기재가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하자 이행증권을 발급하게 되는데 하자 이행증권에 보면은 하자 보증 개시일이 보통 준공 사용 승인 다음 날부터 하자 보증 기간이 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사용 승인일로
사용 승인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과세관청에서 세무서에서 이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확보를 해서 사용 승인을 이후에 생겨나서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급 시기 위배 아니냐 해가지고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사용 승인날 공사가 완료가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용 승인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라든지 어떤 공사가 더 진행이 됐다. 그때는 실제 공사가 완료된 날짜를 소명을 해서 그 시점에서 생계안서를 발행하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 자체는 영무 제공 완료일인데 이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정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완성도 기준 지급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완성도 기준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완성도 기준 지급 주로 하도급 계약서, 도급 계약서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시공사가 많이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으로서 당해 건설 영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영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서 공급하는 걸 말한다. 즉 완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공사의 어떤 그 진행 정도 그리고 반드시 기성 청구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대금 지급 일자가 정해져야만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하도급 계약서에 이 기성금을 월 1회라고 표시해 놓고 기성을 매월마다 확인해서 청구도 하지 않고 대금을 또 지급받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서 생계안서를 끊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당연히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완성도 기준 지급이 되는데 다만 교재를 보면은 그 부가세법 시행령 29조 1항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데 다만 영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무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로 한다. 그러니까 대가를 뭐 준공 이후 뭐 20일 이내에 받기로 한다. 그럼 그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무 제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인 사용 승인날 생계안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시기 위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에서 이 선금하고 선급금 부분하고 기성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선금 부분은 공급시를 언제 볼 것이냐? 그런데 이 선금이라는 게 뭐냐? 선급이 뭐냐? 그거에 대한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선급이라는 것은 공사를 선급금, 어떤 계약금이 아니라는 거죠. 공사 계약금 성격이 아닌 이 발주자가 수급인한테 노임지급이라든지 자재 확보를 위해서 수급이 거의 이제 어떤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미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다. 선급 공사대금. 이 선급 공사대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기성대금에 충당될 때
기성대금의 안분 정산하도록 이렇게 대법원에서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다. 그래서 어떤 계약일 날 세행계약서 받기로 한 때 선급금에 대해서 세행계약서를 발행하시면 안 된다. 다만 이 실무에서 보면은 이 선급금을 이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 세행계약서 끊지 않고 선급금 수령 시점에서 세행계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뒤에서 살펴보는 세행계약서 선발급 특례에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서 그 시점에서 세행계약서를 끊으면은 이것은 공급시기 위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관급공사,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국가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이것은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언제로 본다? 대가의 받기로 한 때, 약정일날 계약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 세행계약서 끊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성금 부분인데, 이 기성금 부분은 반드시 그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완성도 기준이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성확인과 기성확인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성확인. 그럼 기성확인과 기성 청구가 필요한데, 이래야만, 그리고 받기로 한 때가 정해져야만 완성도 기준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일날 세행계약서를 끊어야 된다. 잔금 부분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영무제공 완료일이죠. 용역제공 완료일. 공사 완료 시에 세행계약서를 끊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근데 공사 완료가 불분명하다. 그럴 경우에는 언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승인일, 준공검사일에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용역이 사용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때 세행계약서를 언제 끊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행계약서를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주장하는 자, 납세자가 입증해야 된다. 납세자가 입증. 납세자가 사용승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됐다는 어떤 공사 내역, 공사 일지, 작업 일지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잔금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이 됐는데도 세행계약서를 못 끊을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주로 사용승인 이후에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이후에 되는 것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공급가액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 도급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서 소송 중일 때, 또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검사 공무원이 합격 통보를 해야만 도급금이 확정되는 거 있죠. 검사 공무원의 어떤 합격 통지,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 제공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의 확정 판결일 날 세행계약서를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은 그 선금, 공사 선급금인데,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그 예산회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
용역은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그래서 기성금에 대한 선금에 대한 법적 성격이 나와 있죠. 선금이라는 것은 그 성격 자체가 어떤 발주자가 수급인한테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목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선급공사 대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분정산을 해야 된다. 이 안분정산하기 위한 경우에는 선급금은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지 계약일자가 공급시기 아니다. 이러한 선급공사대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 심판원에서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급 계약서에 선급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 하도급 계약서 본문의 선금에 대한 정산 규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계약이 해약될 때 이를 포기하고 수령하는 배우로 생각하는 해약금을 갖추고 있는 계약금 성격인데 비해서 계약이 해지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선급공사 대금으로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때를 공급시로 본다. 앞에서 그 하도급계약서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선급금은 기성대금의 안분해서 정산을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는 계약 해제나 해지 시제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로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성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성금은 반드시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완성도 기준 지급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성금의 집행요청 공문, 발주자의 해신 공문, 기성청구서, 기성검사원 등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거 확인 기성청구를 했다는 것을 입증서를 갖춰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 실무지식 업그레이드를 보면은 공사계약서에 따른 기성금의 생연서 발급시기가 나오죠. 그래서 민간공사 표준교육 도급계약서에 보면은 갑은 검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연서 발급 시기를 보면은 대금 지급 시기를 검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 시기다. 다만 14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공급 시기로 해서 생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금은 원칙적으로 용역제공 완료일인데, 용역제공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할 때는 이것은 그 사용승인으로 보면 되겠다. 다만 이제 사용승인 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을 완료된 시점을 입증해야 된다. 또 공사 완료에 관급공사 같은 게 검사 합격 통보일, 그 시점을 공급시로 본다. 사용승인 후 도급금액에 대한 변경 또는 공사 도급금에 대한 어떤 분쟁에 의해서 확정되는 시점, 즉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만약에 그 상고를 포기했으면은 상고기한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공사, 사용승인 후에 하자보수공사, 이것은 어떤 그 용역 완료와는 별개의 공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본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생연을 끊어야 되지,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서 생연을 끊으면 그건 공급시기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지급조건부를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중간지급조건부는 중간지급조건부 중간에 지급하는 조건이죠.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반드시 중간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 지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계약금 지급 일로부터 그리고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돼야만
이것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생계한서를 끊으시면 된다. 주로 중간지급조건부는 이 분양회사, 예약매출 형태, 이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지급조건부에서 또 요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아니고 완성도 기준과 똑같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서 생계한서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 주로 이제 입주 지정일이겠죠. 입주일. 이 시점에서 생계한서를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의 사례를 보면은 상가 분양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죠. 거기에 정해진 날짜가 이게 바로 약정일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생계한서를 끊어야 된다. 그리고 관급공사의 경우에 선금의 공급 시기는 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선급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계한서 선발급 특례를 보면은 생계한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미리 끊기 위해서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여기에서 대가라는 것은 현금, 예금, 수표 모두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그리고 이 대가는 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 그 교부일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만 7일 이내에 대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30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하면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가 돼야 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이런 경우는 선발행 특례가 인정이 된다. 후발급 특례는 월합계세금에서죠. 이 경우에는 후발급 특례도 적용이 가능한다. 이번 시간에 주로 어떤 공급 시기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공급 시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주로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에서 문제가 되는데 완성도 기준 지급은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대금에 충당되는 데다. 그런데 대금을 수령하고서 미리 생계한서 끊을 수는 있다. 두 번째는 기성금은 기성 청구와 기성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것은 약정일날 받기로 한 때 생계한서를 끊을 수 있다. 세 번째, 준공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인데 그 불분명할 때는 사용 승인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쟁송이나 또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선급금, 그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그 검사 합격 통보일날 생계한서 끊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 중에서도 특히 이 선발급 특례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 미리 끊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일주일 생계한서 발행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또는 생계한서 발행을 하고 30일 이내에 받아도 되는데 이때는 계약서나 약정서에 반드시 그 대금 지급 시기와 대금 수령 시점이 반드시 기재가 되면은 이것은 선발급을 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런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요거는 예조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으로 본다겠죠. 따라서 약정일날 생계한서를 끊으시면 되겠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생계한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